자, 그런데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째로 외국한 업무 시급기간 누굽니까? 은행이죠, 은행. 예컨대 쉽게 말해서 은행입니다. 은행이 해외 지사 설치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때, 예컨대 은행이 외국 현지 법인을 만들거나 은행이 외국 해외에 있는 지점을 만들 때 빌딩을 빌리거나 빌딩을 샀을 때 사무실을 임차했을 때 샀을 때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죠. 일이니까요. 두 번째, 거주자가 똑같은 이야기죠.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위증을 받거나 증여를 받을 때 공짜로 받을 때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정부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에 또는 이어가는 권리를 취득할 경우에 정부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갖다가 예컨대 뭐 있을까요? 뭐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기념지 있는 그 건물을 정부가 그 중국에 가가지고 그 건물을 샀을 때 그럴 때는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샀습니다만은 그것을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 및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이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당해 법령에 따라서 해외 자산 운영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냅니다만은 그 국민연금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다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죠. 그러면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기도 합니다만은 국민연금이 이 돈을 다른 사람한테 내도 얼마 줄 테니까 이 돈을 당신이 굴려봐라고 운용을 위탁합니다. 그럼 운용을 위탁받은 자가 그 돈을 가지고 근데 운용회사에서 운용법인에서 그 돈을 해외 부동산을 샀다. 국민연금에서 나온 돈까지 샀다 할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해외 체제하나 해외 유학생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해외 유학생이 살려고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샀을 경우에는 역시 신고할 필요가 없죠. 필요하니까 그죠? 이 경우에는 은행이거나 정부이거나 국민연금이거나 유학생 체제자나 유학생의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신고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여러분들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 그냥 살려고요. 왜 살랍니까? 투자 목적으로. 자, 여러분들 부동산의 해외 부동산의 투자 목적으로 취득. 말이 좋아서 부동산 투자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탄받고 있는 뭡니까?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 부동산 와이키키나 또는 하와이나 마찬가지죠. 하와이나 와이키키나 같은 말이군요. 와이키키나 또는 일본이나 고암이나 뭐 예컨대 어디건 간에 있는 그 부동산을 살려고 한다. 가능한가요? 실수의 목적이 아닌데. 실수 그거 살 것도 아니고 그냥 투기 목적인데 투자 목적인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됩니다. 오케이. 가능합니다. 투자 목적이라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한 소위 외화 보유고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에 해서 달러가 빠져나갈 정도는 괜찮다라고 현재 물을 개방해 두었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고하면서 뭐가 필요해? 수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고 예외 상황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요. 는 전부 다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외국한 은행에 신고합니다. 어디 신고하느냐?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일순위였잖아. 투자 목적으로 살 때 어디 신고해? 외국한 은행에 신고 수리를 받아요. 그러고 또는 거주자 투자 목적이거나 또는 거주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투자 목적이거나 거주용 목적일 경우에 할 때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것에 들어가지 않는 건의 경우에는 여기에 투자 목적으로 거주자가 사거나 또는 거주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신고 수리 대상입니다. 한국은행 신고 수리 대상입니다. 나중에 뒤에 문제가 나올 때 문제에서 제가 이 경우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신고인데 신고 수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어쩐데 그 전에 내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내신고 뭐냐니까 일종의 먼저 한번 사전에 이러한 그 집을 살려고 합니다면은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신고해서
괜찮네라고 하는 게 내신고예요. 어드밴스로 미리 한번 미리 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자, 여기 보십시오.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 확정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면은 당장 돈이 해외 별장을 살려고 그러면 당장 돈을 왕창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은 계약금으로 보내고 또 나중에 중도금 보내고 또 잔금 보내잖아요. 먼저 계약금을 치르기 전에 이러한 건이 가능할까요? 라고 먼저 내신고를 한다면 그 본건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그 전에 먼저 내신고 수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신고 수리를 받으면 할 경우에는 취득 예정 금액의 10% 100분의 12 내 금액으로 말한다면 10만 달러의 하나다 이거죠. 내신고의 경우에는 그 내신고 수리를 할 경우에는 그 거래하고자 하는 전체 물량이 계약 금액이 100만 달러로 넘기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200만 달러를 딸이 물건을 사려고 내신고 수리를 했는데 10%를 보내려고 그러면 220만 달러가 되니까 얼마까지 볼 수 있다고요? 10만 달러밖에 못 보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야근간에 10% 전체 금액의 10% 그리고 10만 달러 이내에서 내신고 수리를 하고 해외 부동산 취득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외로 송금할 수 있고요. 일단 내신고 수리를 받고 난 다음에는 언제부터 석 달 이내에 정확하게 정식으로 지정 외국환 은행에 정하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석 달 내로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거나 이상이 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금을 다시 국내로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근본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외 광물 자원 개발법 규정에 따라서 인정에 따라서 비거주자인 조강권자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탄광이나 금광이나에 대한 조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이나 그의 권리를 취득할 경우에 광산 채굴을 위해서 광산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다 할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일이다 이거죠. 두 번째, 비거주자가 본인 등등의 거주용으로 부동산을 빌렸어요. 임차했어요. 할 경우에는 뭡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죠. 부동산 산 것도 아니고 더구나 투기 목적도 아니고 그 집에 살려고 그죠? 살려고 한 거니까 신고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국민인 비거주자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이야. 외국에 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샀었다.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신고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토지 말고 예컨대 뭐 건물이나 그죠? 큰 빌딩의 한 층이라든지 등등을 이어가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도 신고할 필요가 없고요. 외국인 비거주자가 똑같은 이야기죠.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해서 공짜로 받을 경우에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해야지. 일반적으로 부동산 신고는 어디 합니까? 통상적으로 외국환 은행장에 신고하죠. 그죠? 외국환 은행장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하는데 첫째로 신고 예외 대상이 아니면 다 신고합니다만 특히 그 중에서도 그 돈이 외국으로부터 휴대 수입되는 송금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에 그 돈이 한국에서 벌어서 집을 산 게 아니고 외국에서 자금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부동산을 샀다 할 경우는 신고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에 따르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 예컨대 그 돈을 빌려주고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회사나 우리나라 국민에다가 돈을 빌려준 담보권으로 아파트 부동산을 잡았는데 나중에 제대로 그 신용을 이행하지 못했어.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담보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도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부동산 또는 그
그 권리를 이미 취득한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다른 비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을 살 경우에 예컨대 미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 사는 존슨 씨가 우리나라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존슨 씨로부터 또 예컨대 스미스 씨가 존슨한테 스미스가 아파트를 샀다. 비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아파트를 샀다. 이럴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디 신고합니까?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는 그 외에는 전부 한국은행장에 신고한다가 되겠죠. 자, 그 외에 이제 그 외에도 기타 행정 절차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부동산이다 보니까 외국환 거래법 외에도 예컨대 외국인 토지법 뭐 이런 데 걸리거든요. 그죠? 외국인 토지법 다른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따져보는데 거주성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 규정과 별도로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서 토지를 산 경우입니다. 토지가 아닌 그냥 빌딩의 한 층만 샀다는 상관이 없는데 토지를 살 경우에는 언제부터? 토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토지를 계약한 날부터 60일입니까? 아니면은 취득한 날짜만 해서 등기한 날부터 60일입니까? 계약하고 나서 계약하고 계약금 주고 나중에 잔금 주고 등기가 되죠. 그때부터 60일입니까? 아니면 계약한 날부터 60일입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계약은 계약이고 그 토지를 자기가 소유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된다 라고 알기 쉽습니다만은 종종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그게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계약일로부터 60일로 나와 있습니다. 종종 속기 쉬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내로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군소에다가 신고해야 됩니다. 누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서 신고한다는 거죠. 자, 이제 부동산 얘기는 대충 다 끝났고요. 이제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 그리고 직접 투자법인을 비교하는 이야기 내용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국내 지사는 뭐고, 국내 법인은 뭐냐? 국내 법인은 뭐냐? 자, 국내 지사는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로 지사라 그러고요. 법인이라는 것은 외국 기업의 국내 법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의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인 외국인이거나 외국 법인이거나 또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에 출자하여서 국내 법령에 따라서 신규 법인을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이냐? 국내 법인은 그냥 회사예요. 회사인데 외국 기업 국내 지사는 회사는 아니죠. 뭡니까? 일종의 사무소 같은 거죠. 사무소이거나 또는 지점 같은 거다 이거죠. 그래서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는 외국환 거래 법령에 따르고요. 그것이 지사가 아니고 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외촉법에 따른다는 거죠. 외촉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릅니다. 외촉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자본시장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외촉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업이 외화 차입을 할 수 있죠. 그죠? 외화 차입할 수 있습니다. 그 한도가 있을 텐데요. 기억나십니까? 첫째, 고도기술기업. 맞습니까? 혹은 제조업의 경우에 각각 다르죠. 고도기술의 경우에 예컨대 얼마까지? 지분의 100%까지를 외국인 지분은 외국인 지분의 100%까지 차입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고 외국인 지분이 전체의 3분의 1 미만이야. 전체의 3분의 1 미만, 33% 미만으로 투자한 외국인 외촉법에 따른 고도기술 업체의 경우에는 얼마까지? 지분의 몇 프로? 75%까지는 외화 차입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일반 제조업체, 고도 기술이 아니고 고도의 기술이 아니고 그냥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의 몇 프로? 그렇지. 지분의 몇 프로? 50%까지를 외화 차입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었죠. 앞에 배웠죠. 자, 외국인 투자 촉진법 나오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또 그때마다 옛날 거를 기억의 되살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할부서는 어떻게 되느냐? 관할부서 누가 관할하느냐?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는 지점에서 영업점에서 지점에서 하고요. 반면에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다 보니까 본점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산자부 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산자부 지원센터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신고할 때 어떻게 하느냐? 외국 기업 국내 지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신고서만 내면 됩니다만은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신주 또는 기존 주식의 취득에 관한 외국인 투자 신고서, 신주 취득 신고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청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사 설립의 경우에는 신고서입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주식 취득에 관한 신고서가 따라 붙어야 된다는 게 차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국 기업 국내 지사의 경우에는 무슨 돈으로 쓰느냐? 영업기금이라 그러죠. 영업기금. 지사에서 쓰는 돈을 갖다가 우리가 영업기금이라 그러는데 영업기금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해외 본사로부터 송금돼야 되는데 그 돈은 반드시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서만 송금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지 않고요. 은행 그 지점에 쓰기 위해서 현찰을 007 가방에 넣고 들어왔다. 그것을 영업기금, 소위 갑기금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송금된 자금이 하나고요. 송금된 자금이 하나입니다. 금액엔 제한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반면에 국내 법인의 경우에는 건당 미니멈 1억 원 이상의 송금돼야 됩니다. 건당 1억 원 이상의 송금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송금이야. 그리고 외국 기업 국내 법인이다 보니까 외국 기업은 모든 은행에서 송금이 가능합니다. 수익이 났을 경우에 모든 은행에서 송금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과실의 경우에도 배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서 송금이 된다. 송금은 반드시 지정거래은행에서 이어져야 되는 게 외국 기업의 경우, 국내 지사의 경우이고요. 반면에 국내 법인의 경우에는 굳이 지정거래은행을 통할 필요 없이 아무 은행하고나 송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외에 이제 부동산 거래도 끝났고 또 뭡니까? 지사, 법인도 끝났고요. 이제 외국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기타 자본거래 중에서 그 외에 부동산도 증권도 아닌 기타 자본거래의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자, 기타 자본거래가 뭐냐? 볼까요? 임대차 계약.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빌리다 그죠? 그 임대차 돈 빌린 거죠. 그 주택을 빌딩을 사무실을 빌린 거. 그다음에 담보, 보증, 보험, 조합, 대차, 사용대서 채무의 인수, 채무인수, 화해 뭐 등등등에 관해서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아니고 또 부동산 취득도 아니고 다른 기타적인 내용들이 보험이나 보증이나 임차나 담보나 채무인수나 화해 등등에 관한 내용인데 그 외에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상속 같은 거 또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학교 범위를 설립하는 건 투자 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해외에서 학교나 병원을 그야말로 공익을 위해서 설립하는 경우에 이걸 갖다가 뭐 경상거래도 아니기 때문에 자본거래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외에 거주자의 자금 통합 관리 및 관련된 행위 등등이 이제 기타 자본거래에 속하는 것인데 그 기타 자본거래도 당연히 한국은행이나 외국은행에 신고해야 됩니다만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뭐냐? 한국은행이나 외국한 은행이 외국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예컨대 해외은행과 신용장 거래를 한다거나 해외은행과 외환거래, 수학거래를 하기 위하는데 상대방 은행이 이쪽 우리나라 은행을 믿지 못해가지고 담보를 내놔라. 그럼 오케이 담보를 주고요.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했다. 그럴 경우에는 업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 없다.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금 서비스 거래.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거래죠. 그죠? 해외 나가서 신용카드에 의해서 혹시
통상 자금을 쓰다가 돈이 없으면은 신용카드에서 해외에서 현금 서비스 하죠. 굳이 신고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또 상속, 유증 이런 것들은 대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국내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뭐 거주자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을 빌리러 다니는데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하려고 보니까 좋은 집이 나왔어요. 그 알아보니까 하필이면 그 집의 주인이 비거주자야. 미국에 사는 존슨 씨야. 그럼 그 사람하고 외국인하고 집을 비거주자로부터 집을 임차받았으니까 혹시 이거 우리나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거래이므로 외국환 거래법의 신고 대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지 모릅니다만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달러로 임대료를 지급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고해야 됩니다만은 문제는 생기지 않죠. 신고해야 됩니다만은 원화로 그죠? 원화로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 자금을 보내거나 비영리단 기업이 국내에서 구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기입할 경우에도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신고할 경우는 뭐냐? 이건 뭐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계약건당 3천만 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신고해야 됩니다. 3천만 불 이하인 경우에 비거주자로부터 뭘 빌렸는데 거기서 부동산은 아니에요. 뭐 있을까요? 뭐 배 같은 거. 배. 근데 5천만 불, 2천만 불짜리 배를 빌렸어요. 이 경우에는 또는 뭐 기차를 빌렸어. 이럴 경우에는 또는 뭐 자동차를 빌렸어. 큰 거, 트럭을 빌렸어. 이럴 경우에 소유권 이전을 포함해서 빌리거나 소유권 이전할 경우에는 다 외국환 은행장에 신고합니다. 그건 투자한 건 아니고 임차한 경우에 또는 국내의 외항운송업자가 비거주자간에 여기 나오네. 선박이나 항공기를 임대차 기간 1년 이상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약간 배를 빌렸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냐? 3천만 달러 기준이죠. 그럼 3천만 달러 넘어가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큰 배, 5천만 달러짜리 배 빌렸어요. 어디 신고합니까? 그렇겠죠. 항공에 신고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가는 거. 3천만 달러 넘어가는 것을 어디 신고해? 한국은행에 신고한다고 되어 있죠. 한국은행에. 그 외에도 거주자가 원화증권이 원화연계증권을 위해 비거주자에게 500억 원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가 은행을 포함해가지고 외국한 정부기관을 포함해서 거주자가 원화증권을 빌려주는데 얼마? 외화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인에게 500억 이상을 원화증권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가지고 그걸 담보로 써라 이럴 때. 그 다음에 화해 등등에서 유상거래에 따라서 신고할 경우는 한국은행 총재가 요구하는 입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화해로 또는 돈 안 받기로 했습니다. 또는 돈 반만 받기로 했습니다. 등등의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얼마까지? 한 달 내로 내라.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소간 좀 내용이 많고요. 외울 것이 많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자본거래에 관한 내용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볼 텐데 앞에서 내온 내용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시간부터 시작되는 풀이 과정까지 들어보신다면 복잡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외국환 거래법 중에서 다소 어려운 것이 이게 자본에 관한 법이긴 합니다만은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외환 전문적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